자, 이번 시간은요, 여러분 이제 515페이지 보시면 515쪽 보시면 되고요. 노트 가지고 계신 분은 45페이지 같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먼저 교재부터 봅니다. 515쪽. 서류의 송달 그랬잖아요. 세금에 관련된 서류를 전달하는 방법,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 그래서 송달 방법,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음 장 넘겨보시면 516쪽에 서류의 송달 장소는 어디서 송달을 전달할 것이냐. 일반적인 경우는 첫 번째 양가로 1번 국세기본법이나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사람 명의인, 그죠? 받을 사람의 이름, 그 사람의 어디, 주소 또는 머무르는 장소를 뭐라고 하죠? 거소. 사무실 다 가지고 사업하고 있으면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죠. 거기 가서 뭐한다? 거기에서 송달, 전달하겠다. 그죠? 장소는 그렇다는 얘기죠. 길거리에서 주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전자송달의 경우는 명의인의 전자우편 주소죠. 이메일 같은 전자메일. 그리고 3번, 송달 받을 사람이 송달 받을 장소를 딴 데서 받겠다고 뭐를 하면, 신고를 하면 신고된 장소에서 송달할 수 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 이제 밑에 송달 받을 자, 어떤 사람이냐, 누구의 이름, 받을 사람의 이름, 그 사람 대표자, 연대 납세 의무자에는 대표자 명의로 하여 대표자가 없는 경우는 연대 납세 의무자 모두에게 각각 서류를 송달한다. 각각. 그리고 두 번째,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재산의 관리인이 별도로 지정됐으면 관리인한테 전달하면 되고, 세금에 대해서 납세 관리인이라고 별도로 있으면 그 물건에 관리인한테 전달할 수 있다. 여기까지는 기본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건 거기 서류 송달 방법 517쪽에 보시면 제목만 먼저 우편 송달 있죠. 양가로 1번 우편 송달, 그리고 밑에 양가로 2번 교부 송달, 그리고 양가로 3번 518쪽 양가로 3번 뭐 전자 송달, 그죠? 그리고 519페이지 보시면 공시 송달, 이렇게 크게 네 가지죠. 그러면 다시 되돌아가서 하나씩 봅니다. 자, 517페이지 우편 송달은 뭡니까? 세금에 관련된 고지서나 독촉장 이런 것 등은 뭘로? 우편 송달은 원칙이 1번 등기우편이에요. 등기우편으로 전달한다. 이게 우편 송달이에요. 세금에 관련된 서류를 일반 원칙, 그래서 두 번째 줄 무슨 우편? 등기우편으로 서류를 전달하라. 이게 원칙입니다. 물론 2번에 일반 우편이라고 나와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세 번째 줄 보시면 납부 고지서로서 50만 원 미만인 국세나, 네 번째 줄 가로 안에 지방세의 경우는 얼마, 고지서 한 장당 30만 원 미만일 때는 등기우편이 아니라 일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예외도 있죠. 그럼 원칙은 뭐다? 우편 송달하면 뭐다? 등기우편으로 전달하는 걸 우편 송달이라고 한다. 이해가세요? 뜻 이해가시죠? 여기 보세요. 그러면 그냥 객관적으로 보세요. 우편 송달은 원칙이 뭔데? 등기우편. 그리고 일정 금액 미만일 때는 일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그랬죠. 그런데 우편 송달을 못하는 경우가 있겠죠. 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등기우편을 보냈는데 수취인 불명거래해서 되돌아올 수 있잖아요. 2번 이상 서류를 보냈는데, 등기우편으로 보냈는데 2번 이상 수취인 불명으로 되돌아오면 우편 송달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있고, 그럴 때는 뭘로 간다? 공시 송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공시 송달이 뭐냐? 그건 좀 이따가 얘기하고, 또 하나, 여러분 우편 송달을 해야 되는데 우편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조금 아까 뭐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오니까
우편 송달할 수 없죠. 또 하나는 그 사람의 주소지가 외국으로 돼 있어요. 외국 국외에. 예? 외국으로 돼서 외국으로 우편을 보낼 수는 현실적으로 힘들죠. 그래서 주소가 어디에 있으면, 외국에 국외에 거주가 있으면, 주소지가 되어 있으면 우편 송달할 수 없다. 이해가세요? 자, 우편 송달의 뜻은 원칙이 세금에 관련된 고지서 등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전달하는 게 우편 송달인데, 국세는 50만 원 미만인 고지서나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일 때는 일반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그런데 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있죠. 받을 사람의 주소가 외국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수취인보 불명으로 반송되어 옵니다. 그러면 우편 송달할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가죠. 안 되면 공시 송달할 수도 있고. 자, 그렇게 봤어요. 다음 맨 밑에 양가로 2번 교부 송달이 뭐예요? 뜻이 교부, 그렇죠. 공무원이, 세금에 대한 세무 공무원이 서류, 관계된 서류를 가지고 직접 찾아가서 당사자한테 전달하는 거, 그게 뭐예요? 교부 송달이에요. 직접 찾아가서 전달하는 게 뭐라고요? 교부 송달. 송달 받아야 할 자한테 전달하는 거, 그게 바로 교부 송달이다. 그런데 여러분, 교부 송달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죠? 어떤 경우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아니, 그 사람의 주소지를 직접 찾아가서 주면 되죠? 사무실이 있으면 사무실 영업소 소재지 찾아가면 되죠? 그런데 교부 송달할 수 없는 경우 있어요. 어떨 때?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가 불분명하다. 분명하지 않으니까 어디로 찾아갈 수도 없고 우편 송달은 더더욱이 안 되고, 그죠? 이런 경우에는 뭐 할 수 있다? 공시 송달할 수 있다. 그죠? 자, 교부 송달의 뜻은 당사자를 찾아가서 직접 세무 공무원이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의 주소지가 불분명하거나 영업소 소재지가 불분명하다 그러면, 분명하지 않으면 찾아갈 장소가 마땅치 않잖아요. 그럴 때는 교부 송달할 수 없겠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 이제 518쪽에 보시면 3번 뭐라고 그랬어요? 전자송달. 여러분, 전자송달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자주소로, 우편이죠. 전자우편함으로 서류를 전달하는 거예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자메일 등으로 서류를 전달하는 거, 이메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줄, 전자송달은요, 자기가 전자송달 받겠다고 본인이 뭐를 해야 돼? 신청을 했을 때만 하는 거예요. 신청 안 했는데 남의 정보통신망 접속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경우 이 정보통신망법이 아주 광범위하고 아주 굉장히 복잡한데 사람들이 개의치 않게 이렇게 하는데 법률로 따지면 굉장히 위반하는 게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수업을 하는데 수업에 대한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카페 같은 데 보면, 공인법 카페 같은 데 보면 질문 오잖아요. 그러면 질문을 글자로, 활자로 하기에는 설명이 너무 길어. 그럴 때는 통화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출판사 관리하는 담당자한테 이 질문하신 분 전화번호를 좀 알려달라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 받아가지고 직접 전화를 했어요. 그 수험생한테 배려를 해주려고. 예, 말로 하는 건 굉장히 간단하지만 문자로 하려면 시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는데 그쪽에서 좋게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당신 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아서 전화했어? 그럼 이거는 골리는 거지, 내가.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관리하는 사람 있잖아요. 관리하는 출판사 직원한테 내 전화를 줘요. 내 번호를. 그 사람한테 줘, 직원한테. 그래서 직원은 관리할 수 있으니까 직원이 그 질문하시는 분한테 내 전화번호를 주고 통화를 해라. 이렇게 하는 거지. 내가 그 수험생 전화번호 알아가지고 하면 큰일 나죠. 그런 거. 그래서 본인이 보였을 때만, 승낙했을 때, 신청했을 때만 전자송달이 가능하다. 그죠? 근데 전자송달 할 수 없는 경우 있잖아요. 왜 전자송달이 불가능합니까? 우리 얼마 전에 경험했잖아요.
백신 예약할 때 접속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정보통신망 장애로 인해서 먹통이 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장애로 인해서 전자송달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럴 때는 우편송달이나 교부송달이나 공시송달로 대체할 수 있다. 그죠? 뜻 보셨어요? 됐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519페이지 출제 빈도는 떨어지니까 519페이지 양가로 4번 뭐라고 그랬어요? 공시송달. 공시가 뭐예요? 공시가. 예? 국가가 인정한 장부 등에 뭐 하는 거예요? 국가기관에 게시해서 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세면 각 국세청이나 각 세무서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게시해서 알리는 거. 지방세 같은 경우는 시청, 구청, 군청의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에 알리는 거죠. 관보 등을 통해서 알리는 거. 이렇게 알리는 걸 뭐라고 한다? 공시송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공시송달은 특징이 있네.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게시를 했잖아요. 그럼 상대방 그 당사자가 보든 안 보든 게시, 공시한 날로부터 며칠 지나면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걸로 봅니다. 법이. 이해가세요? 그래서 거기 공시송달에 보면 서류 송달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며칠 지나면 14일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걸로 본다. 그럼 공시송달은 어디에? 주소 또는 어떨 때 공시송달할 수 있느냐? 요걸 많이 물어봐요. 주소가 어디 있어요? 외국에. 사무실도 외국에 있어. 그럼 외국으로 우편물 보내기도 어렵고 외국으로 출장 가기도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공시송달을 할 수밖에 없다. 그죠? 또 두 번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안 해. 분명하지 않으니까 우편송달도 불가능하고 찾아갈 수도 없잖아요. 어디로 찾아가야 돼? 그죠? 교부송달도 불가능하다. 그럴 때는 뭐 할 수 있다?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세 번째, 등기우편으로 보냈는데 몇 번? 2번 이상 수치인 불명으로 뭐 했어요? 반송, 되돌아오는 경우는 뭐 할 수 없다. 할 수 없이 공시송달할 수밖에 없다. 이해가십니까? 시험에서 물어본 건 공시송달할 때 어떨 때 공시송달하느냐 그 사유를 물어보지요. 다시 여러분, 공시송달은 어떨 때? 교부송달 직접 찾아가려고 했더니 그 사람 주소가 외국에 있대. 그럼 외국까지 갈 수 없잖아요. 공시송달. 그죠? 주소 또는 뭐가? 거소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우편송달도 안 되고 교부송달도 불가능하죠. 또 전자송달도 불가능한 경우, 정보통신망 장애로 이런 경우는 공시송달할 수 있다. 됐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볼게요. 여러분 518페이지 보시면 518페이지 맨 위에 방가로 뭐 2번 송달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이건 뭐냐? 교부송달. 앞에가 교부송달이거든요. 직접 공무원이 찾아가서 전달해주죠.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 받을 사람이 없어요. 출장 중이네. 아니면 뭐 잠시 외출 중이다. 그래서 만나지 못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 봅니다. 송달할 장소에 서류 송달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에 종업원 또는 동거인,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이죠.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그죠?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한테 서류를 뭐 할 수 있다?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 또는 그 밖에 종업원 또는 동거인이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뭐 하면, 거부를 하면 그곳에 둘 수 있다, 두고 올 수 있다, 유치라고도 합니다. 놓고 올 수 있다. 여기 보세요. 교부송달 공무원이 직접 서류를 가지고 찾아갔어요. 그런데 당사자가 있어. 당사자가 있거나 아니면 없으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있는 동거인이나 아니면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종업원, 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전달하려고 했더니 걔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뭐하면, 거부하면 어떻게 해요? 공무원은 소리를 지르면 돼요. 막 소리 지르면 쳐다볼 거 아니야. 네? 소리를 막 갑자기 지르면 쳐다볼 거 아니야. 쳐다볼 때 놓고 하라 이거지. 두고 놓은 거지.
공시송달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서 물어봤던 24회 때 물어봤던 답이 그거예요. 어떤 거? 여러분 참고로 다 뒷장 보실래요? 여러분 525페이지 잠깐 보세요. 525페이지 찾았어요? 그게 출제된 문제인데 5번 다음은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할 수 있는 사유다. 틀린 거. 1번 송달 받아야 할 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어디에 있어요? 네? 국외? 외국에 있으니까 출장도 못 가고 우편을 할 수 없잖아요. 외국은. 그죠? 그럴 때 뭐 할 수 있다? 공시송달할 수 있다. 그죠? 여러분 송달 받아야 할 자 주소가 어디로 돼 있어요? 외국에 있는데 미국으로 돼 있는데 미국까지 출장 갈 수 없잖아요. 또 미국으로 우편물을 보낼 수도 없어. 확인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때는 공시송달. 두 번째, 송달 받아야 할 자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우편 송달도 못하고 찾아갈 수도 없잖아요. 분명하지 않으니까. 어디로 찾아가? 그죠? 예, 그럴 때 공시송달할 수 있다. 세 번째,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서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하기가 곤란하다. 우편 송달이 곤란하다. 반송되니까. 그럼 뭐? 공시송달. 맞죠? 자, 4번 세무공무원이 2번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 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 그런 경우도 교부송달할 수 없잖아요. 그때 공시송달할 수 있다. 그래서 5번이 답이잖아요. 뭐? 서류 송달 받아야 할 자가 송달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령을 뭐하면 예? 거부하는 경우는 공시송달 사유가 아니라 그곳에 놓고 올 수 있다. 두고 올 수 있는 거지 공시송달 사유가 아니다. 이거. 그죠?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서류 송달은 뭐 그렇게 비중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다시 한번 그래도 정리해 볼게요. 서류 송달 받을 장소 어디예요? 일반적인 경우는 그 사람의 주소나 머무르는 장소, 사무실이 있으면 사무실에 가서 전달해 주면 되죠. 그리고 받을 사람이 누구냐? 연대 납세 의무자한테 각각 보낼 수도 있고 상속재산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람, 미성년자가 상속받으면 그 사람이 성년 될 때까지 관리하는 사람이 있겠죠. 관리인한테 보낼 수도 있고 납세물에 대해서 관리하는 관리인이 따로 있으면 이 사람한테 할 수도 있다. 이거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다. 뭐? 이제 방법. 그래서 서류 송달 방법은 첫 번째 뭐 있습니까? 교부 송달이 뭐죠? 이미 나오잖아요. 단어가 교부. 공무원이 세무공무원이 당사자 찾아가서 직접 뭐 하는 거? 전달해주는 방법이 바로 뭐다? 교부송달. 그죠? 근데 교부송달은 송달 받아야 할 자한테 서류를 교부 전달해 주는데 교부송달 할 수 없는 경우가 어떤 경우라고 그랬죠? 얘 받을 사람이 외국에 살아. 그러면 거기까지 갈 수 없잖아. 외국에 사니까 우편송달도 못하죠? 그럴 때는 공시송달할 수 있다. 다음 두 번째 우편송달 원래는 뭔데? 등기우편이에요. 그죠? 그런데 일정 금액 국세는 50만 원, 지방세는 30만 원 미만일 때는 일반 우편으로도 가능한데 우편송달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어떨 때? 외국에 주소가 있다. 그죠? 또는 뭐야?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 되돌아와 2번 이상. 그럴 때는 우편송달할 수 없으니까 공시송달할 수 있다. 그죠? 다음 전자송달은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법인데 이건 본인이 뭐 했을 때만 신청했을 때만 해당이 된다. 근데 이것도 정보통신망 장애가 발생해서 송달할 수 없는 경우는 공시송달해야 되겠죠. 그럼 공시송달은 뭐냐? 공시송달은 자 국세면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통해서 알리는 거. 그죠? 지방세면 시청, 구청, 군청의 홈페이지나 게시판을 통해서 알리는 거. 공무원들 관보에 알리는 거, 법원 게시판에 알리는 거. 이게 공시죠. 근데 이 공시송달은 게시하고 나서 며칠 지나면 14일이 지나면 당사자한테 뭐 한 걸로 본다? 송달된 걸로 본다. 여러분 요약 노트의 45쪽에 있죠? 노트는 거기까지 됐는데 참고로 여기 보세요. 조금 더 제가 덧붙여서 이건 노트에 생략된 건데 여기 보세요. 송달 방법의 아까 사유, 공시송달할 수 있는 사유는 자
14일이 지나면 서로 송달된 걸로 본다고 그랬죠. 생략됐으니까 여기 보세요. 자, 며칠 지나면, 공부한 날로부터 며칠? 14일 지나면 송달된 걸로 보죠. 이때 공시송달 사유는 첫 번째, 그 사람의 주소가 어디 있어요? 외국에 있다. 외국에 주소 또는 사무소가 있다. 그죠? 두 번째,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않는다. 불분명해. 그러니까 찾아갈 수도 없고, 그죠? 우편송달도 더더욱이 안 돼. 또는 뭐요? 2번 이상 등기우편으로 보냈는데 수치인 불명으로 반송 되돌아오면 우편송달 할 수 없죠. 이럴 때 공시송달 할 수 있다. 장소는 어디에? 아까 얘기한 거예요. 다 어디에? 이런데 공시를 하라. 이렇게 공시를 하고 며칠 지나면 14일이 지나면 송달된 걸로 보겠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조세 총론은 기초 과정 없이 기초, 기본, 심화 다 해서 돼. 처음부터 끝까지. 이해가세요? 혹시라도 이런 것을 저 11월, 12월 달에 한 것은 밴드에, 김성래 제법 밴드에 들어가시면 자료가 쭉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3주 전에 했던 거 다 까먹었잖아요. 3주 전이 아니지. 맨 처음에 한 거는 2달 전이잖아요. 그죠? 그 사람인지라 까먹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금까지 한 것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총정리, 시간이 좀 있으니까 조세 총칙, 총정리 한번 들어가 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본소 보시면, 자, 먼저 기본소 459페이지 피시면 되고, 노트 가지고 계시면 1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거기 보시면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세금 5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과세의 주체 그러면 뭐죠? 세금을 내라고 하고 걷어갈 수 있는 과세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국가가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 세금을 국세라고 하고, 그래서 국세는 제가 처음에 공부할 때는 12개로 공부를 했는데 우리 12월 달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교통에너지 환경세라는 것이 폐지되는 거. 일몰이 뭐냐? 이미 몇 년 전에 세법이 개정돼서 서서히 지는 거, 해가 지는 거 일몰 있죠? 그게 2021년 12월 말 오늘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없어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이게 2년 유예가 됐어요. 그래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몇 개, 13가지인데 이 13개, 14개, 12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중에서 공부할 거 이 2가지는 알아야 되겠죠. 뭐 양도소득세 있잖아요. 소득세 중에서도. 그죠? 양도소득세. 또 하나는 여러분 무슨 소득? 임대소득. 우리가 소득세에서 공부할 거는 주택임대소득하고 양도소득 이 2가지예요. 그래서 소득세법에 6문제가 출제되잖아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1문제가 출제된다. 그죠? 그래서 이 2개는 알아야 돼요. 뭐라고? 국가가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 세금이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직접세가 뭡니까?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직접세는 세금 부담을 본인이 하고 그 사람 본인의 이름으로 뭐까지 하라? 납부까지 하라. 세금 부담하는 것도 본인이, 납부도 본인이. 이게 직접세죠. 그래서 소득세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세금 부담하고 납부까지 하라. 그죠? 직접세.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세금 부담해요?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부담하고 그 사람의 이름으로 무엇까지 하라? 납부까지 하라. 직접세다. 그죠? 이렇게 해서 국세는 요 2가지만 우리가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 소득세,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세무서 갈 일이 있다. 세무서에 관련된 세금이 국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460쪽에 보시면 우리 노트는 12쪽에 보시면 지방세.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 11가지 세금이 있는데 이걸 또 11가지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왜? 이 중에서 우리가 시험에 관련해서 공부할 건 강론에 들어가서 3가지예요. 취득세 있잖아요. 취득세 3문제, 그리고 등록면허세 1문제, 재산세 3문제, 이렇게 해서 지방세 7문제가 출제되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우리 취득세는요, 부동산 뭐 했을 때 대표적으로 취득할 때, 그리고 남의 부동산의 전세권, 저당권 등기할 때 되는 게 등록,
면허세. 지금은 부동산 취득에서 등기까지 합쳐서 뭐네요? 취득세. 여러분 옛날에 2010년까지는 부동산 취득했을 때 취득세 따로 내고 등기할 때 등록세라는 세금을 따로따로 냈었는데 2011년서부터는 합쳐요.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부동산 취득하면 취득하고 등기까지 합쳐서 세금 하나로 내고 취득세. 그럼 등록면허세는 뭐 할 때 내는 거예요? 남의 부동산에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이런 등기할 때 내는 게 등록면허세죠. 그리고 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 매년 내는 게 뭐예요? 재산세. 이 세 가지가 우리가 공부할 건데 참고로 여러분 지방세는요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인데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도 누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가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 게 지방세, 취득세예요. 도세. 그래서 서울에 부동산 취득하면 서울특별시장이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고 인천광역시 부동산 취득했으면 광역시장이 내라고 하고 경기도 부동산 취득했으면 경기도 도지사가 내라고 하고 특별히 세종, 여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있죠. 그리고 제주도 특별자치도 거기까지 거기에서 부과되는 세금이 취득세다.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도구죠. 도구. 경기도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서 세금 내면 경기도에서 세금 내라고 하는 거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에 전세권 설정 등기하면서 세금 내면 강남구청으로 간다. 특별시 광역시세는 구세로 되어 있고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지역은 도세다. 그래서 도구. 그죠? 네. 다음 재산세는 부동산이 있는 곳, 즉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서 구라고 하는 것은 특별시, 광역시에는 자치구를 얘기하는 거죠. 구청장, 선거로 뽑는 구청장. 그죠? 임명제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 세 가지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거는 지방자치단체가 내라고 하고 걷어가는데 취득세는 특광도에서 걷어가는 거고 등록면허세는 경기도 도 일반 지역은 도지사가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청장이 과세권자로 되어 있다 이거고 재산세는 부동산이 있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과세권자로 되어 있다. 성남시 부동산에 대해서는 성남시장이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지 다른 경기도 도지사가 내라고 하는 거 아니죠. 재산세는 이렇게. 또 하나 여러분 여기 물세라고 되어 있죠. 물세의 특징이 뭐예요?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인적사항 고려하지 않고 물건에 세금을 부과하는 걸 뭐라 그래요? 물세. 남자가 취득했던 여자가 취득했던 미성년자가 취득했던 관계없어요. 왜? 사람 중심으로 부과하는 건 인세지만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기본이 물건에 부과하는 뭐다? 물세로 되어 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보셨고 자, 다음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조세 수입 용도에 따른 분류 기본소 460쪽에 있고요. 그리고 노트에는 13쪽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거 중요한 겁니다. 기억해야 돼요. 목적세. 여러분 목적세하고 보통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조세 수입 용도 그랬잖아요. 세금을 걷어다가 어디에 사용하려고 부가 징수하느냐. 그래서 목적세는요. 목적 사업을 정해놨어요. 특정 경비에만 뭐 하겠다. 충당, 메꾸겠다. 다른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목적을 정해놓고 걷어가는 세금을 목적세라고 한다. 그럼 보통세는 뭐냐? 일반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뭐 가지고 보통세 가지고 예산안을 편성해서 두루두루 이것저것에 두루두루 사용해요. 근데 뭐는 목적세는 예산안 편성하는 게 아니라 따로 별도로 떼어놓고 그 목적에만 사용하겠다. 그래서 목적세, 우리가 공부할 건 목적세예요. 그런데 이 목적세가 처음에 수업할 때 세법이 12월 9일 지방세법이 최종적으로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국세 개정됐기 때문에 그때는 그전에는 요거 뺐어요. 제가 교통에너지 환경세가 없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일몰 기간이
올해 말로 끝나는데 2년 연장이 되다 보니까 우리는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목적세가 이렇게 몇 개? 5개. 국가가 걷어가는 목적세 3가지,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목적세 2가지. 그러면 목적을 지금까지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참고로 제목 농어촌 특별세는 뭐예요? 농촌이나 어촌에 그죠? 균형적인 발전하는 데 사용하겠다. 이게 농어촌 특별세예요. 국가가 100년지 대계라고 하는 교육정책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긴 하는데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게 교육세예요. 그럼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바로 뭐냐? 글자 그대로 교통시설을 확충하거나 에너지 정책이나 환경 정책을 수립하는 데 사용하겠다. 그래서 이 교통에너지 환경세는요, 경유, 휘발유 있죠? 거기에 붙는 세금이에요. 유류세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없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연장시킨 거예요. 좋아요. 그럼 시험에서는 목적을 물어보지는 않지만 이렇게 목적세 3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지방교육세 하면 지방자치단체 교육재원을 확충하는 데 사용하겠다. 또 지역마다 뭐 자원이 있겠죠. 예, 산간지역은 지하에 붙어있는 광물질과 같은 지하 자원이 있을 것이고, 그죠? 섬 지방 같은 경우는 바다 밑에 묻혀있는 천연가스 등 해저 자원이 있겠죠. 예. 그리고 눈에 보이는 뭐 관광 자원도 있고 한강 줄기에는 뭐 수자원 있죠. 이런 것을 자원을 보존하거나 개발하거나 이런 데 사용하겠다. 그래서 걷어가는 게 지역 자원 시설세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을 물어보지는 않지만 요 5가지 중에 하나를 살짝 바꿔서 끼워 넣고 목적세로 틀린 것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다가 이거 딱 빼고 취득세 집어넣고 목적세가 아닌 거 그러면 그죠? 5가지. 그러니까 이 뜻은 몰라도 5가지다. 목적세 요거. 이거를 지금부터 하라는 게 아니라 시험 보러 가실 때까지만 자꾸 반복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거 볼 필요 없고 그냥 조세 수익 그러면 여기서 요거만 봐라 이거지. 이렇게 5개. 그죠? 예. 자, 그렇게 해서 목적세 부분 중요합니다. 자, 다음 이번에는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462페이지예요. 462페이지. 그리고 노트에는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세의 뭐라고요?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 그랬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왜? 출제 빈도가 높아요. 최근에 안 물어봤으니까. 왜 출제 빈도가 높으냐면 보세요. 우리 부가세, 독립세가 있고 부가세가 있는데 뜻부터 보죠. 독립세는 독자적으로 법률에 따라서 세금을 각자 계산한 게 독립세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다? 부가세. 이건 독립된 세원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 얘기는 독자적으로 세금 계산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계산해? 다른 법에 뭐가 나오면 세금이 나오면 거기 10% 20% 추가로 따라 붙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부가세. 부수적으로 붙는 세금. 이해가세요?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가 공부할 거 있잖아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공부하는데 이런 세금 낼 때 따라 붙는 거 뭐가 붙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 부가세. 그래서 우리 취득세 낼 때는 농어촌 특별세하고 뭐가? 지방 교육세가 따라가요. 그러니까 취득세만 내는 게 아니라 취득세 낼 때 이것도 같이 내야 된다 이 얘기야. 부가세 부수적으로 따라붙어요. 그러면 등록면허세 낼 때도 요거 따라갑니다. 2가지. 그러면 재산세 낼 때는 뭐가? 지방교육세만.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소득세에는 농어촌 특별세. 이것이 어떤 원리로 붙고 안 붙느냐 그게 있으면 설명할 텐데 그게 없다고 그랬죠. 법률에 그냥 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늘 자주 봐가지고 익숙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농어촌 특별세는 부동산 뭐 할 때? 취득, 부동산 가지고 있을 때, 양도할 때 다 관련이 있잖아요. 취득, 보유, 양도, 그죠? 예. 그런데 뭐는? 지방교육세는 취득에 관련이 있고 보유에는 관련이 있지만 뭐에는? 양도 과정에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힘들지만 이거 알아야 돼. 이게 중요하다 이거지. 뭐
농어촌 특별세는요, 농어촌 특별세 있죠? 예, 농어촌 특별세는 여기 보세요. 취득할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따라가니까 취득하고 관련이 있네. 보유 과정에는 뭐가? 종합 부동산세에 관련이 있잖아요.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세 관련이 있죠. 그래서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 보유, 양도에 다 관련이 있다. 그런데 뭐는 지방교육세는요, 취득세, 등록면허세, 취득에 관련이 있고 보유 과정에도 관련이 있어요. 근데 양도에는 관련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양도랑은 관련이 없다. 이런 내용을 반복해서 보셔야 된다. 그죠? 그럼 지금 앞에서 한 것 중에서 복습할 때 두 가지 했어요. 앞에 국세냐 지방세 그건 중요하지 않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까 뭐 목적세 5가지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 부가세, 부수적으로 따라 붙는 세금.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강론에 가서 1월 달에 첫 시간에 할 때 우리 취득세 공부할 때 이거 나온다니까. 등록면허세 공부할 때 이거 공부해요. 재산세 공부할 때 이것도 공부하고 종합부동산세 할 때 농어촌 특별세 따라 붙는다는 것도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지만 자꾸 보셔야 된다 이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 부가세가 핵심이다. 목적세, 부가세 요거 자꾸 보시고 다음 우리 이제 다음 장에 보시면 납세자 기본소 468쪽 그리고 노트에는 20쪽에 있어요. 20쪽 노트에는 20쪽 기본소는 468쪽에 보시면 납세자라고 나왔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요거 납세자 하면 세금에 관련된 사람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다 보라 그래. 납세자. 근데 여기는 둘로 나눠요. 세금 내야 될 사람을 뭐라 그래? 납세 의무자. 원천징수 의무자는 뭐죠? 남의 세금을 국가를 대신해서 걷어다가 일정 기간이 되면 국가에 갖다 대는 사람을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하죠. 지방세는 뭐라고 한다? 특별징수 의무자라고 하는데 얘들은 중요한 거 요거예요. 뭐가 아니다? 납세 의무자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납세 의무자는 요 사람들이고 네 사람을 납세 의무자 범위에 들어가는 거고 징수 의무자는 납세자 범위에는 들어가지만 납세 의무자랑은 별개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요거 납세 의무자는 세법에 따라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다만 뭐 징수 의무자, 원천 징수 의무자나 특별 징수 의무자는 뭐한다? 제외한다.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시험에서 한번 물어봤어요. 뭐라고? 납세 의무자 범위에는 징수 의무자를 원천 징수 의무자를 포함한다. 그러면 틀리는 거지. 여기 보세요. 얘들은 뭐라고요? 징수 의무자가 이거나 징수 의무자. 여러분 국세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국세에서는 원천 징수 의무자. 지방세에서는 뭐라고 한다? 특별징수 의무자라고 하는데 뜻은 같아요. 자,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은 사업자는 종업원한테 급여 월급을 줄 때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뭐하고 공제를 하고 줍니다. 미리 공제하는 걸 뭐라 그래요? 원천 징수. 이렇게 미리 공제했다가 그거 일정 기간이 되면 국가에 갖다 내야죠. 이 사람들은 원천 징수 의무자다. 그럼 얘들은 왜 납세 의무자가 아니야? 자기 세금 내는 게 아니라 남의 세금을 국가를 대신해서 걷어다가 주는 거지 자기 세금 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얘들은 뭐가 아니다?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그것만 정리하시면 돼요. 이거 다 외우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는 세금에 대한 전체적으로 세금에 관련 있는 사람을 다 묶어서 납세자라고 하는데 납세 의무자에는 뭐가 안 들어간다? 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다. 그거 정리하시면 되고 이제 여러분 요약집 보시면 기본서 470쪽에 보시면 되고 노트에는 21쪽에 보시면 법정신고 기한이라고 되어 있고 납기라고 나왔죠? 여기 보실래요? 법정신고 기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건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뭐하라?
신고해야 될 마지막 날짜, 그죠? 그러면 과세표준 신고서 세금 계산에서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되느냐?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신고해야 돼요. 안 하면 법을 위반했으니까 가산세가 붙어.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언제가 됐든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만 신고하면 됩니다. 그죠? 소득세는 다음 연도 언제? 5월 31일. 1년 동안에 소득 있는 걸 다 합쳐서 소득세 계산해서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도 하고 납부까지 하라. 이렇게 돼 있죠? 예. 다음, 우리가 공부할 뭐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여기 보세요. 종합부동산세는 여기 밑에. 납기는 뭘 얘기하느냐? 고지서예요. 고지서에 기재된 날짜 있죠? 고지서에 납부 기간을 줄여서 뭐라고 해요? 납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고지서 나오잖아요. 고지서에 12월 며칠 1일부터 15일까지 되라 이렇게 납부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왜 여기는 신고 납부라고 되어 있느냐? 이거는 이제 강론에 가서 할 건데, 여러분 종합부동산세는 납세 의무자가 세금 계산하는 게 아니라 세무서장이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해. 그럼 그거 받아가지고 내면 되죠? 근데 일부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뭐 하겠다? 내가 누락된 거 있으니까 내가 다시 뭐 하겠다? 신고를 하고 내겠다.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는 신고 납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만 특별히 12월 며칠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늦어도 신고를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선택했을 때만.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공부할 거 여기서 다 기억할 건 아니고 여기서 필수로 알아야 될 거 요거죠. 요 세 가지는 알아야 돼요.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라. 과세표준 신고서.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하기 전까지. 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 30일까지 늦어도 신고를 하라. 이 기간 내 뭐 안 하면 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죠? 그리고 납기라는 건 뭐예요? 납기는 고지서에 기재된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세금을 내라 기간이죠. 납부기간. 이때는 자, 재산세는요, 둘로 되어 있어. 재산세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고지서에 납부기간이 기재되어 있어요. 여러분 상가부동산 가지고 있으면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 따로 나오고 토지분은 9월 달에 나와요. 이렇게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죠. 근데 이제 재산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주택은 있죠. 주택은 한꺼번에 세금을 계산하되 부담이 크니까 한꺼번에 다 내라 그러지 않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나오면 무조건 절반은 잘라서 절반은 7월 달에 절반은 9월 달에. 주택은 고지서가 2번 나와요. 여러분 상가부동산은 어떻게 한다고요? 재산세가? 건물분은 언제? 7월 달에. 토지분 재산세는 9월 달에. 토지 따로 건물 따로죠. 그런데 주택은 건물하고 토지하고 합쳐서 계산을 하되 한꺼번에 내려면 부담이 크니까 절반은 7월, 절반은 9월 이렇게 납부기간이 되어 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이 고지서에 12월 며칠 1일부터 12월 며칠 15일까지로 되어 있다. 그죠? 예, 법정 신고 기한 납기 봤어요. 자, 다음.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479쪽 노트에는 25페이지 보시면 노트 25페이지 그리고 기본서는 479페이지 보시면 조세 관련 기타 용어 있죠? 그럼 시험에서는 이 뜻을 물어보지는 않아요. 근데 원래의 뜻이 뭐야? 면세점은 면세점이 아니라 뭐? 면세점. 원래의 뜻은 세금을 면해주는 기준점, 세금을 면해주는 기준점을 면세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과세표준 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나 일정 금액 미만이면 과세하지 않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면세점이 적용되는 것은 우리가 공부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취득세.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 가액이 얼마? 50만 원 뭐일 때? 이하. 취득한 물건 가액이 50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 여러분 기본서 479페이지 보시면 밑에 박스 있죠? 거기 나왔어요.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 가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 그러니까 우리는 노트 가지고 계시면 여기다 적으면 되지. 이렇게 뭐라고?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 가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것을 시험에서 물어본다는 얘기지. 면세점의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취득세는 면세점 제도가 적용되는데 금액이 얼마냐? 취득한 물건 가액이 얼마? 50만 원 이하는 취득세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 줄. 그죠? 다음 여기 보세요. 소액징수 면제의 원래의 뜻은 뭐예요? 세금을 과세권자가 세금을 계산했더니 액수가 소액이니까 징수 걷어가지 않겠다 이거거든요. 여러분 과세권자가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발부해야 되는데 고지서 발부할 때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금액이 적은데도 고지서 발부한다면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니까 실익이 없잖아. 그래서 징수하지 않겠다. 이게 소액징수 면제인데 그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소액징수 면제하면 대표적인 것이 뭐냐? 재산세. 물론 지방교육세도 있고 지역자원시설세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재산세는 고지서 한 장당 징수할 세액이 징수할 뭐가 세액이 걷어갈 세금이 얼마? 2,000원 뭐일 때 미만은 뭐 하지 않는다? 징수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소액징수 면제는 재산세는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고지서 발부하지 않는다. 2,000원도 안 되는 세금을 걷어가기 위해서 고지서 발부하면 비용이 더 많이 소요되니까 실익이 없다. 그죠? 그래서 면세점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면세점 하면 취득세 과세 물건 취득했을 때 50만 원 이하 주고 취득했으면 취득세 내지 마 이거고, 소액징수 면제하면 재산세 고지서 한 장당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요거 두 가지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용어에 대해서 봤고, 그 다음에 이런 건 그냥 참고로만 읽어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조세의 징수 방법. 여러분 이제 조세의 징수 방법은 기본서 472페이지 중요합니다. 472페이지. 노트를 가지고 계신 분은 29페이지 보시면 돼요. 29페이지. 조세 뭐라고요? 징수, 세금을 걷어가는 방법. 세금을 걷어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신고, 납부. 이건 누가? 납세 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금을 계산을 해서 법이 정한 기간 동안에 법정 뭐라 그래요? 신고기한. 아까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그게 법정 신고기한이죠. 60일 이내 뭣도 하고 신고도 하고 세금 뭐까지 하라? 납부도 하라. 신고도 하고 납부까지 끝내라. 며칠 안에? 60일. 언제로부터? 취득한 날부터. 날짜 계산해서 60일 이내 신고도 하고 납부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때 신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뭐가 붙어? 가산세가 붙는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면 신고 납부하라 그랬는데 안 했어요.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 날라온 건 보통징수라고 하는데 그건 뒤에 가서 하고, 신고 납부하라 그랬는데 안 하면 가산세 붙는다. 그런 세금이 뭐냐? 우리가 공부할 법 취득세. 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 붙어요. 그리고 등록면허세도 신고하고 뭐하라? 납부하라. 그죠? 그리고 소득세, 모든 소득세도 본인이 뭐하라? 신고하고 납부해야 돼. 안 하면 뭐 붙어요? 가산세. 그래서 신고 납부는 절차가 이거죠. 자, 납세의무자가 1차적으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이 얼마고 세금은 얼마인지 본인이 뭐하라고? 계산해. 그죠? 세금을 계산을 해서 법정신고 기한하면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 뭐 또 하고
신고도 하고 뭐를 하라? 납부를 하라. 그럼 여기서 끝나요, 그냥. 그죠? 성실하게 신고 납부하면 끝. 근데 안 하면 신고 안 하고 납부 안 했겠죠? 네, 그러면 가산세부터요, 가산세. 그럼 여기 보세요. 신고 안 했으면 신고 안 한 거에 대한 불성실 가산세 있고, 납부 안 했으면 납부에 대해서 가산세가 붙겠죠. 이렇게 가산세 붙어서 그때는 누가? 과세권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2차적으로 세금 계산해서 고지서 가산세 붙어서 뭐 발부한다? 고지서 발부한다. 보통 징수.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신고납부의 뜻. 보세요. 신고납부는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금을 계산해서 신고도 하고 납부하라. 그죠? 그런 세금이 대표적으로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 등이 대표적인데, 신고납부 성실하게 안 하면 뭐가 붙어요?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 나온다. 그죠? 원칙은 뭔데? 신고납부 안 하면 뭐가 붙어? 가산세 붙어서 고지서 나온다. 요거. 그러면 이때 순서 좀 바꿔서, 여러분 가산세는 기본서 473쪽 노트는 30페이지 보시면 돼요. 노트는 30페이지에 보시면 가산세는 끝에 뭘로 끝났다고요? 세금이다. 어떨 때 가산세가 붙는 거죠? 신고 안 하고 납부 안 했으면 뭐 붙어요? 법을 위반했으니까 가산세가 붙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세법에 따른 의무, 그러면 두 가지예요. 뭐? 신고의 의무하고 뭐? 납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세법에 따라 세금을 계산을 해서 거기에 더하라. 가산이 뭐야? 더하는 거죠? 더하는 걸 뭐라고 한다? 가산세라고 한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가산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요? 세금. 그럼 세금은 두 가지죠? 국가가 걷어가는 세금을 국세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걷어가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가산세는 국세입니까? 지방세입니까? 여기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에 해당 국세 또는 뭐 지방세 세목으로 한다. 이 얘기는 국가로 들어가는 세금 소득세를 신고 납부 안 했으면 거기에 뭐가 붙어요? 가산세 붙으면 걔는 국세로 가는 거고, 취득세 신고 납부 안 해서 가산세가 붙으면 취득세는 지방세죠? 걔 따라간다. 지방세. 그래서 가산세는 국세가 될 수도 있고 뭐 지방세가 될 수도 있다. 요 정도만 보시고, 다음 여기 보세요. 가산세는요, 신고 안 했으면 뭐?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는 신고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럴 때는 자, 무신고 가산세는 몇 프로? 20%. 그런데 부정자가 붙었어요. 못된 짓이죠.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안 내려고 고의적으로 신고 안 했다. 그러면 40%야. 고의성이 없으면 20%.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안 하면 부정자가 붙으면 40%. 그러면 과소신고는 뭐죠? 100만 원으로 신고해야 정상인데 80만 원으로 적게 신고했어요. 그럼 부족한 거 얼마? 20만 원이 부족하죠? 20만 원에 대해서 고의성이 없으면 몇 프로? 10%. 그런데 부정한 방법으로 일부러 세금을 조금 내려고 부족하게 신고했다. 그러면 몇 프로? 40%. 그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이 두 가지는 신고를 성실하게 안 했다. 그래서 신고 불성실 가산세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1번, 2번을 신고 불성실 가산세. 그러면 3번은 뭐냐? 납부지연 가산세 그랬죠? 요거는 미납부세, 납부하지 않은 세금의 일일 계산이에요. 날짜 계산해서 만분의 얼마? 75. 만분의 75니까 어떻게 돼요? 10만 분의 25니까 0.06 곱하기 일수. 그리고 납부기 안 내면 3%. 그런데 납부지연 가산세는 국세는 기억하고 뭐? 니은 두 가지. 지방세는 기억 하나만 적용한다. 그래서 국세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하고 지방세에 대한 납부지연 가산세 계산이 다르다 이 얘기예요. 이건 취득세 가서 이제 계산 또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산세에 대해서 봤어요. 그럼 이번에는 가산세가 이렇게 붙었어도 감면 혜택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본서 보시면 가산세 감면은 477쪽에 보시면 되고 노트를 가지고 계신 분은 31페이지 보시면 돼요. 31페이지 찾았어요? 예, 거기 보시면 여기 보실래요? 이거 가산세가 붙었지만 뭐를 한다고요? 가산세 깎아주는 거 보세요. 법정신고 기한이 지나고 몇 년? 2년 안에 과소신고했는데 뭐를 하면 수정, 정상적으로 뜯어 고쳐갖고 수정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한다. 감면, 깎아줘요. 여기 보실래요? 이거죠. 예를 들어서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무엇을 하라? 신고를 하라 그랬는데 요때 신고할 때 정상적으로 하면 얼마인데 100만 원이야 세금이. 그런데 요것을 80만 원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렇다면 부족하게 신고했죠? 그러면 뭐가 붙어? 과소 신고 가산세가 붙겠죠? 과소 신고 가산세는 부족한 거 얼마? 20만 원. 그죠? 여기에다가 고의성이 없으면 몇 프로? 10%.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축소했다 그럴 때는 40%. 둘 중에 하나 뭐가 붙었어요?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됐죠? 그렇지만 요 기한 지나고 나서 늦어도 몇 년? 2년이야. 몇 년이요? 2년. 전체 2년 안에 여기서 정상적으로 뭐를 하고 수정 뜯어 고쳐갖고 정상적으로 얼마라고? 100만 원이라고 뭐를 하면 신고를 하는 걸 수정신고라고 한다. 그러면 빨리 할 때마다 요 과소신고 붙은 거 요거 깎아주겠다 이거예요. 1개월 안에 뭐를 하면 수정 신고를 하면 90% 깎아줘. 요거에 대해서 90% 깎아주겠다. 또 3개월 안에 6개월 안에 요때 뭐를 하면 1개월 초과 3개월 안에 하면 75%, 50%, 30% 이렇게 빨리 신고할 때를 공개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개념만 보시고 우리가 기억할 건 요거예요. 자, 수정신고는 어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신고 기한 지나고 몇 년 안에? 2년 안에 과소신고한 거 있죠? 그거에 대해서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부한다, 감면한다. 빨리 하면 이렇게 많이 공지해주죠. 그래서 이걸 다 기억할 수 없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수정신고는 신고기한이 지나고 몇 년 안에? 2년 안에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경감 줄여주겠다. 깎아준다. 또 하나, 여러분 오른쪽에 보면 기한 후 뭐라고 그랬어요? 신고. 기한 후 신고. 이건 또 뭐냐? 여기 잠깐 보실래요? 기한 후 신고는 자, 여러분 취득세는 신고 기한이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라 그런데 이때까지 신고를 안 했어요. 여기는 부족하게 했지만 여기는 안 했으니까 뭐야? 무신고 가산세죠? 무신고 가산세는 전체 세금의 20%,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 그러면 40%죠. 이렇게 뭐를 안 했어요? 신고 안 했지만 신고 기한 지나고 몇 개월 안에 6개월 안에 뭐를 하면 신고를 하는데 이걸 기한이 지나서 늦게 신고하는 걸 뭐라 그래요? 기한 후 신고라고 그래. 그렇게라도 뭐를 하면 신고를 하면 요거 깎아주겠다. 1개월 안에 하면 50%, 3개월 안에 하면 30%, 그리고 요 6개월 안에 하면 20% 이렇게 깎아준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우리가 기억할 건 법정 기한 후 신고는 신고 기한 지나고 몇 개월 안에 6개월 이내 뭐를 하면 기한 후 신고하면 뭐를 무신고 가산세를 감면 깎아주겠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잠시만 쉬었다가 나머지